네, 안녕하세요. 대치 CMS 센터장 김정현 선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온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오신 것 같고 줌에는 지금 한 50분 정도 계시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한 150분 정도 신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강에는 이제 많이 안 오실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상황이긴 했고요. 어쨌든 다음 내년도 이제 고학고등학교 대비 개강 설명회 해가지고 이제 과학하고 수학하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일단은 과학고등학교가 있다라는 거는 아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왜 과학고를 가야 되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과학반 커리큘럼, 수학반 커리큘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교 학점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학교가 과학고등학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완성된 교육편제와 작년에 이제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이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공학계열 합격생의 이수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계열은 뭐 공학계열에서 물리학 2하고 기하학하고 나머지들 쭉 배우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그 다음에 심화 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가 포인트냐, 저기 이제 빨간색이 포인트인 건데 저게 왜 그러냐면 자연계열에서 모집 단위와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뭐 생명과학부 이런 데는 아니기는 하는데 뭐 원자핵공학과 이런 데는 물리학 2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이 그래도 좀 똑똑한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전기전자공학부 뭐 이런 데 보시면 전부 다 물리학하고 그 다음에 기하가 들어가 있고 확률 통계하고 기하는 비슷하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통계를 하는 확률과 통계를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기하학을 해야 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과거에서는 이제 물리학하고 기하하고가 조금 더 핵심 권장 과목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종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시면 이만큼이 아까 보여드렸던 거 하고 겹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심화수학 1, 물리학 2, 화학 2, 뭐 고급 물리학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는 지정교과 그래가지고 무조건 배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학 실험들, 그리고 뭐 여기는 한국사 뭐 이런 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P라고 앞에 붙여놓은 것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공대학, 어떤 공과대학이라도 필수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AP라고 하는 게 대학교를 가면 미리 선 이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과목들이 이만큼이나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몇 점수만 맞으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겠네 그랬더니 쉽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본인들이 공부를 하는 만큼은 점수가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뭐 그냥 공부만 하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재지능 그것 때문에 시도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영재학교는 진작에 이렇게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2025년부터 계속적으로 조금 더 자율성을 확대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발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각오를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대치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영재학교를 일단 1순위로 지원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끝나고 나서도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저도 인정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떨어져 갖고 좌절감에 상실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럼 어머니 과거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 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애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지원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는 하는 얘기가 무조건 써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대비를 안 해도 좋으니 원서라도 써보고 나중에 면접 오라 그러면 가갖고 말하는 것만 선생님이 좀 봐줄게 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친구들조차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가장 큰 메리트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 조기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거. 조기 졸업이나 조기 진학 같은 경우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나를 보시면, 조기 졸업은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난 고등학교 졸업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20% 내외라고는 나와 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10% 정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종은 160명에 16명, 한성은 140명에 14명, 그 다음에 북가고 같은 경우가 100명인데 여기가 사실은 좀 애매한 게 어떤 해는 10명, 어떤 해는 12명까지 주신다고는 제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북가고가 조금 애매한, 좀 더 주시나라는 느낌이기는 한데 어쨌든 10% 정도 딱 주시고, 그래서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요거의 최대 단점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집어넣었다가 다 떨어진 친구를 제가 딱 한 명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 재수해요 그러길래 야 너 조기 졸업이었잖아 그랬더니 근데요 그게 서울대 넣고 어디 넣고 그랬는데 야 한 군데는 될 것 같은데 넣어야지 그랬더니 아니 될 줄 알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딱 한 명 말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조기 졸업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사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사정을 해서 1학년이 끝나면 조기 졸업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야 2학년 때 놀아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2학년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단순한 생각에 1학년 때 나오면 2학년 때 놀고 3학년 때 대학교를 가면 되나였는데, 그게 아니라 1학년 때 공부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 대상자가 나오면 2학년 성적을 가지고 2학년이 끝났을 때 이제 대학교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2학년 성적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받아내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친구들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하나씩 생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기 진학이라는 건 이제 40% 내외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받아주는 학교가 있으면 갈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P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에서 미리 선행 이수를 해가지고 학점을 받아놓은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조기 진학 40% 내외라고 써 있는 모든 과고에서 아이들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조기 진학으로 카이스트를 많이 가고 다음 해 재수해서 서울대를 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담반 진담반 애들이 와하고 선생님 저 카이스트 붙었어요 그러면 너도 거기 갔냐? 쟤도 거기 갔던데 막 이래가면서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카이스트에 진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자기는 서울대를 가겠다고 혹은 의대를 가겠다고 3학년에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사실 그랬거든요. 한 10년 전에는 조기 진학 대상자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너는 공부를 못했나 보다라는 느낌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는 이제 애들도 어떻게든 수능을 봐갖고 대학교를 가볼까 하는 친구들이 늘어서 오히려 조기 진학인 친구들은 대학교를 안 가는 경향들도 좀 보인다라고 애들 사이에서는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이들한테 과거까지 꼭 써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 그냥 원서만 내봐 했던 아이가 한 2년 전 친구였는데 올해 지금 졸업해서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연락이 오면 늘상이 선생님 덕분에 남들보다 1년 빨리 술 마실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하죠. 그래서 뭐 보시면 이수 대상자 선정은 여기서 보시면 성적대로인 건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IQ가 140이 넘어간다거나 뭐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여한 그런 친구들도 이제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간간히 나오는 거라서 크게 아이들한테 다가오지는 않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기 졸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가 보시면 이게 재작년 거고 2022년도 거고 2023년도 건데, 이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못 가지만 카이스트는 되게 많이 간다였는데 쭉 합쳐보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83명이 애들이 한성가고가 160명인데 140명인데 83명이면 절반 이상이 가는 거고, 세종가고는 절반쯤 가는 거고, 북가고는 뭐 거의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는 인원수가 10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고, 사실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걔가 82명인데 저기 있는 이과 애들도 있고 문과 애들도 있고 섞여가지고 저만큼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경기 가거나 서울 가거나 이제 영재 학교들도 뭐 잘 보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시면 영재 학교나 과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들한테 뭐 어차피 영재고가 됐든 과고가 됐든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를 얼마나 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3.9대 1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65대 1까지 갔었는데 보통 한 600명 정도 지원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00명 안에 그러니까 정원이 일반 전형이 이만큼,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이 이만큼 해서 20%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저만큼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안에 사실은 일반 전형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서류 통과에 대한, 그러니까 2차에 그 실질 경쟁률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저렇게 지원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사회 통합 전형 같은 경우는 32명 뽑으면 한 4배수 되게 한 120명 정도 지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저 정도 되면 이제 4배수 조금 넘어가게 더 지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렇게 통으로 봤을 때는 한 5대1 정도 되는 거고요. 한성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올라가서 예전부터 5대1이었었는데 쭉 5대1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는 사실 한성에 얼마나 경쟁률이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이거 보고 알았는데요. 저도 5대1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성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서울권에서 아이들이 쓸 때 조금 더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쓰다 보니까 올 A를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한성과고를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북과고는 보시겠지만 경쟁률이 살인적이거든요. 10명 중에 1명을 뽑은데 선생님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정말로 북과고 같은 경우는 어머니 그냥 원서 한번 내보시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마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학교가 경기 북과고라고 보는데, 이게 10대 1인데 제가 한 10년 동안 애들 과고를 보내봤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북과고는 얘는 왜 붙고 얘는 왜 떨어졌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학교가 북과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세종이나 한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싶은 애들은 거의 다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싶은 애들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해보겠다 그러면 써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하면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북과고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모르겠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게 그냥 경쟁률 차이가 심해서 그런 건가? 라는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과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될 거야 써봐라고 해도 사실 떨어질 확률이 조금은 존재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형을 설명을 드리면 모든 과학고등학교는 1차에 서류 및 출석 면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4, 5년 전까지는 서류 면접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출석 면접 해가지고 학교를 가가지고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면접을 보러 가면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하고 선생님 추천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아이한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재학교하고의 차이가 과거는 가면 세특도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 세부특기사항에 이런 게 써있는데 그게 무슨 활동을 한 거야? 이러면 아이는 모르면 탈락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고등학교 준비를 시킬 때는 생활기록부까지 세부특기사항까지 다 털어가지고 애들한테 질문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대답을 다 준비를 해와 그러면 그거 하다가 사실은 서류 전형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집 면접 대상자는 요 중에서 학교에서 이제 뽑으셔가지고 소집 면접을 보는데, 소집 면접 같은 경우도 1, 2, 3번은 수학, 4, 5, 6, 7은 과학 해가지고 7개 시험을 보고 왜 그렇게 풀었니를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전형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출석 면접을 하는데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이제 입학 담당관이 지원자 면담을 하신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면접을 보시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뭐 물리 선생님이나 과학, 수학과학 선생님이
전체가 다 보신다라고 저희들은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과목에 상관없이 다 나오셔가지고 면접을 보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서류의 진정성과 검증 확인, 추가 정보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과학 쪽에다가 생물을 썼는데 그 생물이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어도 힘들고요. 정말로 아이가 어려운 내용을 써놨다 그러면 생물 선생님이 정말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물을 썼는데 물리 선생님이다 그러면 애 얘기로는 그래요. 물리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제가 이거를 썼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물리 현상은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도 면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복불복이기는 해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한테 걸려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셨고 그랬을 때 아이가 대답을 얼마나 잘할 수 있었는지. 재밌는 경우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소심해가지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질문을 듣고 막 울더라고요. 또 왜 울었어요? 막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다고 그래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울었대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왔어?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니 선생님이 휴지도 꺼내서 닦아주고 귤도 까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진정해봐 해가지고 대답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붙은 아이도 있고 뭐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한테 속으로는 덜덜덜덜 떨면서도 어쨌든 나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떨어진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면접을 2번 본다라는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이제 복불복 성향이 좀 세지기는 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이 전화가 오면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하시던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사 면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다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면 선생님도 아이들이 대부분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들 전화기 때문에 되게 얘기를 잘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떨어졌지 하는 애들이 좀 생기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소집 면접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냐 하면 보통은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수학, 과학의 재능과 탐구 능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잠재력과 인성을 보십니다. 근데 잠재력과 인성은 보통 교사 추천서나 생활기록부에서 많이 보신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1.5배수, 1.3배수에서 한 1.5배수 정도 뽑아서 이제 소집 면접 대상자를 발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집 면접을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수학, 과학의 기본 개념에 기반한 창의성과 아이의 인성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해서 얘는 이래서 합격입니다. 얘는 이래서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보면 뭐 예전에 한성과고 붙었던 어떤 친구는 7번 문제가 조금 이상해서 선생님이 더 할 말이 없니? 그러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7번 문제가 이렇게 풀면 이게 답이긴 한데요. 네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 했더니 근데 이걸 살짝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넌 계약할 때 보자 바로 그냥 합격을 주셨던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까처럼 울다가 합격을 받은 아이들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여기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럼 드러날 수 있게 쓸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거더라고요.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채워보고 그랬는데 아이가 새로운 것을 더 배우고 싶어 하고 흥미를 느끼며 공부를 해서 이런 거는 신기하네 라는 게 돼야 되는 게 학습 동기고요. 학습 방법이라는 거는 뭐 오답 노트를 정리하던가 한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던가 뭐 계획표를 쓴다 등의 본인의 학습 전략들 그리고 행동 특성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아무리 읽어봐도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를 하면 잘하는 친구들인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계획표에 따라서 실천을 한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 들어가 있으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생님 추천서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추천서 양식도 그냥 아예 다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인 건데 저희들 봐서는 최우수나 매우 우수에 찍히지 않으면 여기에 찍으시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 2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보통 이하가 되면 아예 선생님이 말리실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까 보셨던 대로 수학 학습 내용을 실생활과 연관시키거나 타 교과와 연관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 들어갈 수 있는지, 어려운 과제라도 적극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지 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 항목에는 아이가 그래서 정말로 학습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은 저 정도에서 보이는 것 같고, 다른 부분들도 읽어보면 이거를 다 최우수라고 찍어주시면 정말로 아이가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겠다라는 항목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데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해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수학 공부는 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내신 수학, 과학만 보신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써 있는데, A가 다 A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선생님 B가 한 개 있대요. 안 되나요? 그러시면 제가 한 2년 전에 과학이 D가 있는데도 면접까지 간 친구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신기해서 물어봤거든요. 야, 과학이 D인데 너는 무슨 깡으로 과거를 쓰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2학년 때 1학기에 중간고사 보기 이틀 전에 오른손이 다쳐서 통깁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말로 좀 불러주면 써준다거나 이런 것도 안 해줬어요. 그냥 저보러 쓰라던데요. 그래서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썼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머리로가 되는데 서술형 때문에 과학이 더이다 서술형으로 나와서 못했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신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단 추천서를 써갖고 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갖고 낑낑대면서 추천서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는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렇게 써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추천서도 그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디에 갈지 그 친구는 이제 북가고 지원을 했던 친구라서 뭐 딱히 한성이나 세종을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2차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절대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은 A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는 안 보신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왜 떨어졌지? 그러면 결격사유가 제 눈에는 영어가 B인 거밖에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까봐 일단은 내신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잘 받아놓으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기소개서 문항인데, 이 초등학교 거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와서는 공부를 하시느라 못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들 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최근 3년간의 활동 중에서인 거고, 뭐 요거는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아이하고 앉아가지고 생활기록부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거는 뭐 한 거야? 이거는 뭐 한 거야? 이러고 물어보다 보면 한 게 되게 많은데 자기는 없다라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찾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하면 되는 거고, 과학 분야, 수학 분야 전부 다 자기 주도적으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못하는 게 뭐냐면 800자, 800자를 쓰라고 그러는데 수행한 탐구 사례를 750자를 써갖고 와요. 그러면 감상은 그래서 재밌었습니다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바라시는 거는 뭐냐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이게 왜 포인트라고 보냐 하면 과거나 영재고를 보내놓고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요. 수시로 가는 아이들은. 근데 이제 그놈들도 저한테 선생님 자기소개서 좀 봐주세요 이러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어떤 탐구를 하였고 그 탐구를 통해서 내가 대학교에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다 이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라는 게 내가 이런 거를 해보니까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이것까지 해보고 싶다를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항상 요 부분이 포인트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기 같은 경우 지원자의 나눔 협력 봉사활동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을 싸우는데 어떻게 말렸는지, 뭐 조별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싸워가지고 말렸는지 이런 것밖에 안 써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애들이 전혀 다른 거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근데 한 10 중에 한 둘은 신기한 거 하나씩 나오기는 해서 이제 그런 걸로 채워가지고 정말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쓰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니까 보고서 형식으로 뭐 A랑 B랑 어떻게 해갖고 이게 아니라 또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뭐 열심히 했던 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중에 보내주시면 나중에 이제 지금 아이들 막 오늘부터 과거 입학 전형이거든요. 오늘부터 원서 접수라서 선생님들이 어제도 밤새시던데 아마 한 2, 3일 더 애들 자소서 때문에 이제 같이 낑낑대고 계시는 상황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해드릴 거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기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써준 거 중에서 제일 그나마 잘 쓴 것들 이제 했는데 얼른 가려야 되는 게 요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과거에도 그 논문 표절 검색기 뭐 이런 거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똑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이게 한 3줄 정도 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했다 한 절반 정도 뭐라 블라블라블라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의미를 찾았고 그래서 나만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더 연구를 해봤다 이런 게 나오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에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지금 조금 글자 수만 더 추가해가지고 과거에 썼던 건데 저희가 영재학교 준비를 하면 1월달, 2월달에 그 시험 보는 시간에 특강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수학 리포트를 쓰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영재원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이 많은데 사실 수학에 대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재학교 대입원 같은 경우 친구들은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과거 쓸 때 이렇게 같이 써라 이렇게 하는 거고 과거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한 늦게 한 3, 4월 달 정도에 한번 해줄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출문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1번은 과학이었고 2번은 수학이었고 다시 3번은 과학이고 다시 또 4번은 수학이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자, 창의사고 2 해갖고 이제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 가계 크기가 일정합니다라는 거를 가지고 저기 있는 그림에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 풀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 평행선의 성질 그다음 원주각의 성질, 원과 현의 관계 다 중학교 내용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상상해내는 게 그냥 중등과정만 배워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2부에 과학 선생님도 설명해 주시고 3부에 나와가지고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과거 수학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서 그 영재고반 해는 기본 이론반 설명을 듣게 하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랑인 건데 재작년과 작년에 요만큼씩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북가고가 좀 많은데 사실 북가고는 이제 분당센터에서 많이 갔던 거고요. 그래서 세종이랑 한성 같은 경우가 대부분 대치 친구들과 목동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재고도 마찬가지고 가고도 마찬가지인데 가보면 저희 애들이 일단 반 정도 돼요. 그래서 너 어디 나왔냐? 그러면 CMS 나왔는데 그럼 그렇구나. 오늘 어저께 저기 세종 가고 졸업한 친구가 선생님 저 놀러 가도 돼요? 그래갖고 대답을 안 했다고 그냥 왔더라고요. 야, 나 개강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오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세종 갔고 누구는 경기 갔는데 저 대학교 가갖고 만났어요. 또 어디 갔는데 서울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거를 열심히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는 뭐 영재학교가 됐던 과학고등학교가 됐건 실패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왜 실패를 했는지보다는 그냥 떨어진 게 억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고등학교 갔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재고 대비하면서 준비했던 1년 동안의 커리큘럼과 플러스로 과고 대비하면서 했던 그 나머지 공부를 가지고 과고 3년도 버텨지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고반이든 영재고반이든 시키는 거니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시켜보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못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들면 저희들이 먼저 그만하시라고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과학 커리큘럼 안내해드리고, 끝나면 제가 마무리로 수학 커리큘럼 잠깐 더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리우스에서, 과고 대비만 맡고 있는 박윤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리우스에서, 과학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교육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학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2028년도 교육 개정안이 바뀐다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학 중에서도 통합과학이 이슈가 되고 있고 다들 다른 학원들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거, 뭐 종합적 사고, 뭐 그다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융합적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아무래도 이쪽에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 계신 아시는 지인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연수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통합과학에 대한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평가원에 검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달에 나온다라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어떻게 연수를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연수 받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찰나에 마침 얼마 전 나온 뉴스를 보시면 AI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데 AI 교과서 형태로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서 뭐 읽어보니까 현장 자체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조금 아시는 지인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연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AI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챗 GPT라는 것을 통해서 명령어를 23년 6월 최저기온, 최고기온, 평균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줘라고 하니까 데이터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것들을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관측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형태의 자료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렇구나. 그냥 이런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는구나. 앞으로 그럴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단편적으로. 근데, 다른 쪽의 자료를 학교 선생님들의 연수된 자료를 보니까 1차적으로 수업 자체가 3차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교육 시스템은 1차 시에서 수업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계된 문제풀이 위주로 연습하고 그거를 평가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아이들끼리 뭐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토론하는 식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대신 뭐 1차 시에서 실질적으로 실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바뀌는 건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 대한 실험과
그리고 그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2차 시부터 약간 저도 조금 이 방향성이 어딘지를 조금 갈피를 못 잡았는데, 갑자기 2차 시 때 국가별 화석 연료라든가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력발전소의 양, 이런 것들을 챗GPT를 활용해서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시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2차 시에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3차 시에 아이들끼리 토론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연수를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토론이 진행이 됐을 때 이걸 바탕으로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체할 수는 있겠으나, 즉 정성적인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정량적인 평가, 즉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이 친구들은 A, B, C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생각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화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 그런 식의 문제 유형이 있는지를 저도 주변에 막 찾아봤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의 그냥 하나의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자체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예를 들어서 1인당 화석 연료의 소비량, 챗GPT를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 지구온난화에 대한 데이터,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생물의 광합성에 대한 문제고, 광합성에 대한 실험을,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1-1번을 보시면 화석 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한 경우에 이 실험에 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라고 묻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융합적 사고의 생물적인 요소, 그리고 환경 변화, 지구과학의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이 융합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이런 방향성을 갖고 교육과정이 바뀌게 된다면, 지금 중학교를 다니는 3학년,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는 어디서 출제된 거냐면 24년 과학고 소집면접 문항이었습니다. 과거에서는 이런 식의 유형의 소집면접 문항이 대두되어 있었고, 그만큼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연수 들어갔던 그 현직에 계신 선생님께 여쭤보니 메인으로 와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과고 쪽에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연수의 방향성을 끌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안, 개정안이 이쪽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주어진 정부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첫 번째 문제 해결 중심 학습, 그냥 문제를 출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과학적 현상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 유형이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문제 자료는 마찬가지로 과거 소집 면접 문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방금 센터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적 탐구,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어야 광합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성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정보기술이라고 볼 때 AI를 활용한 데이터
왜? 과거보다는 현재 더 빠르게 이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업 현장에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즉 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마찬가지로 과거 입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 그림 자체는 생물이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은 물리적인 요소, 즉 전류, 전압, 저항에 해당하는 역할을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와 기후온난화 또는 기후온난화가 가속되면 우리나라 식생의 분포는 어떻게 바뀔지 형태의 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아무래도 다른 학원 쪽은 이런 내용의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하고 무엇만 통합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대로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조금은 두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거라는 것보다도 좀 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성이라고 볼 때 지금 현재 패러다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지금 중학생들은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결국 사고를 확장시키고 단지 물리는 물리만, 화학은 화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융합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수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선택 과목으로 물리만 하면 됐다, 화학만 하면 됐다, 또는 생물 지구과학만 하면 됐다라고 볼 때 이 문제에서 수능에서 통합과학으로 바뀐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과학이 수능에 출제되는 거야? 그럼 난이도가 더 쉬워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안과 그 다음 과거에서 출제되는 문제 경향들을 비교해 보면 그게 명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융합적 사고를 아이들한테는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물리, 화학 또는 단편적인 과목이 아니라 이걸 융합적으로 종합반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융합적 사고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리우스와 CMS에서 같이 진행하는 과거 대비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 쪽이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미흡했는데 또는 영재고 대비는 엄청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그냥 초등학교 때 잘 놀고 중학교 때 그래도 선행해서 열심히 하고 갑자기 그래도 학교 성적도 좋고 성실한데 교육의 기회가 있는데 영재고를 쓰면 안 되나? 왜 안 되지? 단지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로 갈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중에서 이제부터 수학, 영어 또는 국어 이런 거 준비하다가 이제 과학도 조금씩 신경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높다는 것은 학부모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과거 대비가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왼쪽에서 보이는 표는 올해 과학고에서 진행되는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즉 1학년 때 물리 1에 대한 내용과 2에 대한 내용이 1학년 때 진행이 되고 대학교 과정의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은 2학년 때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이 부분은 영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커리큘럼인데요. 이쪽은 선택 과목으로서 학점 이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1학년 때 내가 수업을 신청한다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대학교 과정부터 진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 뜻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재고 준비한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준비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영재고인 경우엔 대학교 과정이 진행이 되는 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고등과정이 1학년 때 진행이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여름철 지금 5월달, 6월달에 영재고 입시라면 과거 입시는 11월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는 게 그러면 이렇게 영재성이 보이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또는 내신에 B가 있는데 될까요? 생기부는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영재고 입시가 먼저 진행됩니다. 결국 그 말은 나보다 또 잘하는 친구들, 워낙 뛰어난 친구들은 영재고 쪽으로 먼저 빠져나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입시라는 건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잘하는 친구들,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져나가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B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결국 B가 있는 걸 극복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리우스 과학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의 교육 시스템 방향성이 융합적인 부분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이렇게 되면 연수받고 나와서 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면 통합과학 고3 때 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수능 시험은 결국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보는 게 아니고 통합과학을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 굳이 통합과학을 1학년 때 수업 진행하고 수능이 고3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 고1 때 통합과학을 하겠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선에선 한 학기 정도만 1학년 1학기 때 하고 나머지 반은 3학년 때로 옮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약간 편법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으나 유들이 있게 그걸 조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통합과학이 고3으로 올라가서 통합과학에 대한 문제 유형이 융합적인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엔 고등과정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통 2월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문제풀이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융합적인 문제를 조금씩 연습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를 시킬 거고, 그 이후에 7월부터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쪽에 면접 대비를 통해서 융합적 사고력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과정과 문제풀이 과정, 그다음 자소서 면접 대비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융합적 사고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일요일 날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생물과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 물리랑 화학적인 부분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라고 적어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매번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하나의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통해서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 걸 계속 연습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걸 물리, 화학, 그다음 환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단어로 연결시켜 봐라 라는 식의 물론 수치화되지 않은 시험이 되겠으나 그런 식의 트레이닝 과정을 계속 거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다 그렇다면 모터, 그러면 물리적인 요소, 바퀴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뭐 당연히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얼마 전에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도 뉴스로 나왔습니다. 거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리튬아이온 배터리 이런 것들이 산화성이 매우 좋고요. 그것들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엄청나게 고온의 열이 발생한다. 이거는 화학 파트 쪽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뭐 매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환경 문제 쪽으로도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의 단어로부터 출발되는 싱크트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확장성을 통해서 처음엔 바로 안 되겠지만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융합적 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보통 과학 쪽에서 지금까지 준비가 선행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하나의 단기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도 교육 방향의 방향성도 이쪽 방향이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과고 입시 쪽의 문제라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음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났네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거를 해드려야 되지라는 느낌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짜보기는 했는데요. 영재학교 대비반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주 이틀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과정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학이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저희가 이제 80분짜리 세 타임으로 수업 구성을 할 건데 두 타임은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두 타임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타임은 과거 대비 수학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수학이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라는 어머님들이 많으셔갖고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단순하게 그냥 중등 심화를 벗어나서 사실은 영재고 아이들이 준비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수업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왜 그렇게 수업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제가 항상 어머님들이 이제 영재고반을 하던 과고반을 하던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창의 수학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게 창의 수학이 뭐지? 저도 처음에 제가 CMS 왔을 때가 2012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창의 수학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창의 수학이 뭔지도 모르고 수업을 들어가고 저도 막 어버버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거는 저기서 받고 얘는 저기서 받고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창의력이라는 게 그냥 정말로 뭔가 없는 거를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새롭게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뭔가 조금 더 나아지는 거를 발견하는 거나 발명하는 것이 창의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과거 수학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중등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봤을 법한 하지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과목별로 이제 기하, 대수, 조합 이렇게 잘라져 있다라고 하면 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과 과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수에서 제일 못하는 게 사실은 함수거든요. 그런데 수원에도 그렇고 수투에도 그렇고 뭐 미적분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확통이라고 써드린 거는 제가 기하를 할지 확률 통계를 할지 아직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저렇게 해놨는데 아마도 아이들이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는 요 부분에는 정규 수업으로
기하를 깔고 특강으로 수상화를 다시 깔아야 됩니다라는 느낌이라서 제가 일단 확통을 써놓기는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수업을 해드립니다라는 걸 써놨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겨울방학 특강에는 기하, 조합, 배수 나눠가지고 지금 저희 아이들 PG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을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과거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느낌인 거고, 아까 과학 선생님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은 제가 8월 달에 과거반을 개강하는 거는 10몇 년 동안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늘상이 3학년 3월 달이 개강을 하는 게 가장 빨랐던 개강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영재고반을 하시다가 영재고가 안 돼가지고 과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씀을 또 많이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영재고반은 사실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개강이었는데 어제 오늘 개강 시점에 아이들이 공부를 한 정도가 수상화 정도는 공부를 했어야지 입학고사를 보고 입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애들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아직 수상화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힘든 시기죠. 엄마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좋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한 친구는 제가 입학 상담을 했는데 10점 맞았더라고요. 150점 중에 10점을 맞아서 어머니 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할머니는 한 달 반 동안 방학에 가 있더니 할머니가 오락만 시켜주셔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일단은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 부여잡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 지금 자소서하고 생기부 얘기 계속 해드리긴 했는데 생활기록부도 9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생활기록부 뽑아오라고 할 거고요. 지금 2학년들 영재고반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를 얘기를 해줘 보니까 대부분 괜찮기는 한데 독서가 모자른 친구들도 있고 봉사활동이 모자른 친구들도 있고 뭐 어떤 아이는 이제 수학에 B가 하나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네가 챙겨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과거반 친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수학은 출석 면접하고 소집 면접 자기소개서 주제부터 해서 소집 면접에서 푸는 문제까지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날 밤에 남아가지고 12시 반까지 독서실을 하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해결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똑같은데 어쨌든 예습복습 검사는 매번 해야 되는 거고 성적표에 아이들이 어떻게 해왔다라는 거 다 체크해갖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밴드에서 이제 이 네이버에서 밴드를 깔아주셨는데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 영상이 업로드가 된 이후에 자동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구나 라는 느낌이었는데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본인이 뭐 독서실 가서 전혀 선생님한테 질문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에 가서 추가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 카톡은 당연히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다들 카톡으로 이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담임 선생님과 그거 얘기 안 해드렸네. 수원은 저희 박진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고요. 교과 수학은 시간표가 남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건데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 죽겠는데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관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말에 토요일날 클리닉도 저하고 고성영 원장님이라고 이제 저희 그 랩에 있는 원장님이신데 연구소 원장님이시라서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 주말에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하도록 할 거고 그냥 어머님들한테 성적표 보내드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정말 죽어라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업에도 못 들어오게 해봤는데 수업에 못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숙제를 안 해오면 야 너는 그만할까? 그러고서 이제 아이를 먼저 설득을 하고 아이가 설득이 되면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독서일 얘기는 좀 전에 드렸으니까. 이게 작년에 나갔던 성적표인데 올해는 조금 바꿔볼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밴드에다가 이렇게 강의하면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강의들 다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영재고반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영재고 대입반 수학이 3일, 과학이 3일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시리우스에서도 토요일 날 배가반 해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하는 과학반이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루 종일 수업하는 수학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G반은 실전반이고 PG반은 기본 이론반이라서 G반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듣고 5시 40분부터 창의 수학까지 듣고 영재학교 실전 테스트 보고 가는 거고요. 기본 이론반은 일단은 이론 수업 듣고 여기는 이제 선택 수강이라서 수강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요 WT를 요 시간에 보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위클리 테스트 보고 집에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준비했던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